안녕하세요. 말년에 인생 최대 위기를 겪었던 남자입니다. 저는 70까지 살면서 항상 가족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가장으로서 내 처자식 굶기지 않고 잘 건사하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만큼 가족들도 잘해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그동안 아내와 아들, 딸을 키우면서 저희는 자식 농사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같이 표고버섯을 재배하며 사는 동안 자식들은 부모 속 섞인 적 없던 효자, 효녀였습니다. 특히 아들은 저와 아내가 바쁘면 혼자서 여동생을 챙기는 그런 듬직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나중에 좋은 아빠, 남편이 될 것 같았죠. 아무 문제 없던 아들한테 문제가 생긴 건 결혼 후부터였습니다. 남자도 여자 잘못 만나면 팔자가 보통 사나운 게 아니에요. 제 사연 들어보시고 고달팠던 아들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시골에서 아내와 표고버섯을 재배하며 살았어요. 워낙 몸이 약했던 아내를 위해 공기 좋은 시골에 정착하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잔병치레가 많던 아내가 아들, 딸을 낳은 뒤부터는 점점 잔병치레도 많아졌어요. 감기도 쉽게 걸리던 아내는 초겨울만 되면 몸살로 힘들어했죠. 그런 아내를 저만큼이나 걱정했던 건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아들은 몸살로 열이 펄펄 끓던 아내 이마에 손을 짚으며 말했어요. 엄마, 머리가 엄청 뜨거워요. 많이 아파요? 우리 이노 감기 올무니가 저쪽으로 가 있어. 엄마 괜찮아. 나도 괜찮아요. 아빠가 죽 다 만들었는데 잠시만요. 아내는 옆에서 계속 자신을 간병하려고 하는 아들한테 감기가 옮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내 걱정하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내가 먹을 죽을 준비하던 제 옆으로 와서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얼른 죽이랑 약 가져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노야, 아빠가 할 테니까 이노는 가서 숙제해. 싫어요. 일단 엄마부터 챙겨드리고 싶어요.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누구보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들을 더 이상 말릴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서 물수건 좀 가져와. 엄마 이마에 올려주자. 네, 물수건 가져올게요. 아들은 귀엽고 할 일을 만들어내서 아내를 같이 간병했어요. 작은 손으로 물수건을 가져오더니 아내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얼른 나으세요. 나랑 같이 밥도 먹고 또 산책도 해야죠. 고맙다, 이노야. 엄마가 얼른 나아서 우리 이노 좋아하는 거 많이 해줄게. 저도 엄마 말씀 더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착한 아들은 아내 옆에서 계속해서 괜찮은지 살피면서 말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아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장남노릇 톡톡히 하던 아들은 하나뿐인 여동생을 볼 때도 똑같았어요. 작은 시골이다 보니 둘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꼭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노야, 넌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지 않아? 학교 끝나면 맨날 동생만 챙겨서 집에 오는 것 같은데. 난 괜찮아요. 동생 집까지 혼자 오는 게 무섭대요.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굴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지나갈 때 무섭다고 했어요. 정말? 그 길이 무섭다고 했어? 아, 그래서 이노가 동생 데리고 같이 오는 거야? 네, 난 그런 다리 안 무서워요. 태권도에서 빨간 띠도 땄어요. 오, 대단하네. 그럼 이노가 동생 지켜주는 거야? 네, 내가 엄마랑 동생이랑 지켜줄 거예요. 의젓한 아들은
항상 동생과 엄마가 먼저였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내내 여동생을 데리고 학교와 집을 다닐 정도로 여동생도 많이 아꼈습니다. 그런 저희 집 남매를 보면서 동네 어르신들은 신기한 듯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우리 집 애들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싸우는데 이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그 집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나도 좀 알려줘봐. 제가 바빠서 자기들끼리 자주 놀아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어른 말 잘 듣겠어요? 심심하니까 둘이 더 잘 놀아요. 배신에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유독 우애가 좋은 아들과 딸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셨어요. 게다가 아들과 딸은 크는 내내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공부도 알아서 했죠. 대단한 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성인이 된 후로는 집에 손 한 번 안 벌리고 각자 밥벌이 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첫 회사에 입사했던 아들은 첫 월급으로 가족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아내는 그런 아들의 제안에 놀라서 말했습니다. 첫 월급 얼마나 한다고 여행이야. 그냥 너 필요한 거 사서 써.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네 첫 월급을 어떻게 써?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해준 게 뭐가 없으세요?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아들은 첫 월급으로 아내와 저 막내딸까지 네 식구 강원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오랜만에 멀리 나온 아내가 바다를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딸은 아내한테 겉옷을 챙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다니면 어떡해. 또 감기 걸리려고. 자, 이거 더 걸치자. 아유, 괜찮아. 너 입어. 너도 목 다 나와서 추워 보여. 얼른 입어.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입어. 나 정말 괜찮아. 잘 놀고 와서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얼른 입어. 딸은 누구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착한 딸이었어요. 딸과 엄마는 친구 같은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딸은 아내한테 친구 같은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딸은 아내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프면 말을 했어야지, 엄마. 어떡하니? 너희들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은데 지금부터 치료받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엄마.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 아내는 딸의 손을 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뒤늦게 달려온 아들은 아내의 췌장암 진단에 믿을 수 없다면서 저한테 확인하듯 되물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아닐 거예요. 우리 검사 다시 받아봐요. 네 엄마도 충격이 크다.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해. 믿을 수 없겠지만 받아들이자꾸나. 이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왜요? 이제 손주들 볼 나이잖아요. 저희들 결혼하는 것도 보셔야 하잖아요. 아들의 오열하는 눈물에 참담했어요. 아내가 아픈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슴 한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고통스러운 치료에도 아내는 저한테 애원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살고 싶어. 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야? 제발 병원 좀 나가고 싶어. 조금만 더 힘내.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당신이 조금만 더 버텨줘. 할 수 있지? 나도 당신 이대로 보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난 나갈 수 있겠지? 예전처럼 우리 다시 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거지? 걱정 마. 내가 당신 꼭 다 나아서 같이 집에 데려갈 거야. 걱정 마.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애원했어요. 그런 아내한테 해줄 수 없는 게 그저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저 일하는 것뿐이었어요. 딸이 자주 아내 병원에 가지고 있어서 저는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 그저 일하는 데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아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돈을 벌어온다 해도 아내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때는 아내를 한 번도 볼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일만 했어요. 그렇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고 대리운전까지 뛰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가 이제는 더 버티기 힘들 거라는 전화를 받게 됐어요. 아내한테 달려가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겨우 병원에 도착한 저를 보면서 아내는 힘든 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나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힘 좀 내봐. 당신 이렇게 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나 없어도 애들 잘 부탁해. 당신이 우리 딸 결혼할 때 꼭 손잡아줘. 그리고 며느리 생기면 당신이 딸처럼 아껴주고 내 목까지 끝까지 애들 좀 부탁할게.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같이 손주들 보면서 살기로 했잖아. 당신 집에 오면 보여주려고 마당에 꽃도 많이 심어뒀어. 집에 가야지. 사는 동안 당신 덕분에 참 행복했어. 다음 생엔 내가 당신보다 더 살다 갈게. 이번엔 당신이 우리 애들이랑 집 좀 잘 챙겨줘. 여보, 안 돼. 제발 그 눈 좀 떠봐. 아내는 저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외롭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딸과 아들도 아내의 마지막을 보고 눈물만 흘렸어요.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아내 빈소에서도 저는 눈물을 흘릴 힘도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버지, 자책감 갖지 마세요. 아버지도 고생하셨어요. 전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알아요. 돈 벌어서 네 엄마 병을 고쳐주고 싶었는데 이걸 어떡하니. 이럴 줄 알았으면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러 갈걸. 내가 네 엄마를 외롭게 만들어서 병을 키운 것 같다. 내가 좀 더 챙겨줄 걸 그랬어.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자책하지 않기를 바래요. 아들은 하염없이 우는 제 옆에서 다독여줬어요. 힘든 와중에도 아들과 딸이 있어서 겨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가슴 한켠에 구멍이 난 것 같았어요. 시골에 혼자 지내는 저는 괜히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그래도 어찌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잔인한 말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견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바로 돌잔치를 주로 하는 연회장 사업이었습니다. 보통 돌잔치 위주로 진행하긴 하는데 기업들 송년회나 신년회도 진행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아들은 절 찾아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제가 아버지 뵈러 자주 올게요. 아니다, 됐어. 뭐하러 그래. 네 일이나 잘 신경 써라.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니 뵙지 못한 걸 후회하셨잖아요. 그땐 잘 몰랐는데 이젠 좀 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자주 올게요. 네가 이렇게 속이 깊어서 네 엄마도 참 좋아했었는데 참 고맙구나. 저는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절 생각해 준다는 게 참 고맙더군요. 그 후로 아들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어요. 수도권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 돌잔치나 신년회, 송년회로 예약이 꽉꽉 찼습니다. 아들이 사업으로 승승장구할 때마다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살아 있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아내의 얼굴이 선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몇 년쯤 지나서 사업이 자리 잡으니까 결혼하겠다면서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저는 처음 보는 아들 여자친구를 마주하면서 어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멀리서 와줬는데 내가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이노 씨랑 만난 지 2년째인데 이제야 인사드렸네요. 벌써 둘이 만난 지 2년이나 됐어? 네, 그동안 이노 씨 사업이 바빠서 올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예비 며느리가 아들 옆에서 힘이 돼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저한테 예비 며느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사업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언도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랬어? 예비 며느리가 똑똑한가 보다. 서로 그렇게 도움이 되면 좋지. 이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조언도 많이 해줬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었어? 아이고, 내가 몰랐네. 저는 예비 며느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청 큰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나름 자리 잡아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자 혼자 사기 힘들 텐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네.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노 씨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많이 힘을 받기도 했고요. 참 보기 좋네. 서로 그렇게 오순도순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 네, 저희 결혼식도 크게 할 생각은 없어요. 저희 예산 안에서 맞춰서 하면 되니까 아버님께서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오는데 내가 선물이라도 해줘야 될 텐데. 저 정말로 괜찮아요. 아버님만 건강하시면 돼요. 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 사이가 참 좋아 보였어요. 특히 예비 며느리는 결혼 준비도 욕심 없이 형편껏 하면 된다면서 현명한 모습까지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 이런 예비 며느리를 마다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본인 일도 잘하고 내조도 잘하고 심지어 검소하기까지 한 예비 며느리가 요즘 애들과는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결혼식을 올렸고 둘이 장만한 아파트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일사천리로 결혼하고 나니까 몇 년 뒤 딸도 문제없이 결혼했어요. 그래도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나니까 큰 숙제 하나 치른 기분이더라고요. 이제 정말 내 할 일이 끝났다 싶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분명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아들과 같이 시골에 놀러와 같이 밥도 먹고 근교로 드라이브도 갔었거든요. 그때마다 며느린 저한테 다정하게 물었어요. 아버님, 요즘은 뭐 힘든 건 없으세요? 응, 나야 늘 똑같지. 너희들은 어떻니? 살림 합치고 나서 싸우는 부부도 많다는데 너흰 괜찮은 거야? 그럼요. 전 남편이 집안일도 너무 잘 도와줘서 힘든 것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노가 남자치고 손이 야무져서 아마 여자보다 나을 거야. 너도 힘들 텐데 그럴 때 남편 많이 부려먹어. 그럴까요, 그럼? 집안일도 힘쓰는 일이 많아서 남자가 많이 도와줘야지. 저는 며느리의 말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제 말에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해도 일 끝나고 오면 맨날 저녁 해주려고 해요. 제가 청소하고 요리는 아내가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집안일도 분담하면서 해나가면 맞벌이 부부가 서로 의지되고 좋지. 너희가 오래 잘 살려면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이도 생겨서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지. 네, 아버지 말씀 잘 새겨들을게요. 아들이 신혼 초일 때만 해도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잘 맞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저도 상상도 못한 며느리의 진짜 성격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임신했으니까 좋은 걸 챙겨주고 싶어서 제가 재배하는 표고버섯 중에 가장 품질 좋은 것만 골라서 아들네 집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며느라, 집 주소 좀 알려줘. 내가 너 주려고 택배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 저번에 알려준 주소가 뭐였더라? 택배를 보내신다고요? 어머, 뭘 그런 걸 보내세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 별건 아니고 임산부들한테 좋다고 하길래.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아주 잘 쓸게요. 주소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저희 집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 고맙다. 저는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길래 의아했어요. 뭔 줄 알고 저렇게 좋아하나 싶었는데 며칠 뒤 며느리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날이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지금 표고버섯 저 먹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 주려고 품질 좋은 것만 골라서 보낸 거야. 표고버섯이 임산부 빈혈 막아주는데 좋다고 하더라. 제 친구는 임신했다고 시댁에서 명품 가방을 사준다고 하던데 아버님은 지금 표고버섯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괜한 기대를 했나 보네요. 전 그래도 아버님이 딸도 있으니까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딸처럼 아끼니까 내가 좋은 걸 보내준 거지. 아버님, 진짜 좋은 건 비싼 거예요. 이런 땅에서 나오는 표고버섯 같은 게 아니라 백화점에 고이 모셔있는 물건들이 좋은 거라고요. 이런 거 보내주시면 만들어 먹기만 힘들어요. 뭐야? 너 지금 내가 보내준 게 못마땅한 거야? 그럼 마음에 들겠어요? 배불러서 허리도 아픈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전 못 먹으니까 남편 먹으라고 줄게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건 보내지 마세요. 저 먼저 끊을게요. 뭐야? 예, 며느라. 며느리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저는 며느리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보낸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건 며느리가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며느리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전화를 고의로 피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곧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집이냐? 아니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며느리 생각해서 몸에 좋은 표고버섯 좀 보냈더니 그걸 가지고 이런 걸 귀찮게 뭐하러 보내냐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어? 네? 그 사람이요?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아내가 임신하더니 예민해져서 자꾸 별일 아닌 것도 화났네요. 얼마 전에도 자기 친구는 태교 여행도 간다고 난리를 쳐서 진땀 뺐어요. 걔는 안 그러더니 왜 갑자기 주변이랑 비교하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 말해볼게요. 아들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재차 사과했어요. 한 번 충격을 받고 나니까 쉽게 화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입덧도 심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자꾸 몸이 힘들어져서 예민해졌어요. 그래도 아버님께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임신했으니까 몸이 힘든 거야 이해하지. 그런데 이제 애엄마가 될 사람인데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자기가 예민했다면서 사과했어요. 그때는 저도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한동안 분란을 일으킬 만한 일은 조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건
큰 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야말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손자가 100일쯤 됐을 때 아들의 초대로 손자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는 손자를 보면서 반가운 목소리로 문을 열며 들어갔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잘 있었어? 할애비 왔다. 어디 얼마나 컸나 한번 안아보자. 저는 활짝 웃는 손자를 보면서 한번 안아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손자한테 다가가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어린 손자를 품에 안으며 소리쳤어요. 아버님, 손 씻으셨어요? 밖에서 오자마자 애를 안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얼른 가서 손부터 씻으세요. 그리고 베란다에 가서 옷도 좀 탁탁 털고 들어오시고요. 요즘 밖에 미세먼지도 잔뜩 껴있는데 위생관념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황당했습니다. 요즘 애들 엄마들 아무리 유난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말할 일인가요?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말을 꼭 그렇게밖에 못해? 아버님이 먼저 제대로 손도 안 씻고 애를 안으려고 하시잖아. 방금 당신은 강아지 만졌잖아. 강아지 만지고 애 만지는 거랑 뭐가 다른데? 아들네 집엔 애완견이 한 마리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애완견 털을 빗겨주고 사료까지 챙겨주고 손자를 안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텐 옷도 털고 손도 닦으라고 별소리를 다 했던 겁니다. 그때 아들은 며느리를 보면서 또 한 번 소리쳤어요. 얼른 아버지께 사과드려. 당신 대체 왜 그래? 장인 장모님 오셔도 이럴 거야? 얼른 사과드려. 나중에 우리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항상 예의를 먼저 챙겨야 하는 거야.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어요. 그러자 며느린 머뭇거리더니 저한테 사과하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도 첫아이라서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 제 욕심이에요. 제 잘못입니다.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가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니? 내가 무슨 세균이야? 내 손자한테 설마 나쁜 걸 주겠니?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다. 네가 하는 말 행동 다 네 아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라고. 제가 조심할게요. 저도 다 욕심이 생겨서 그랬어요. 네 욕심이 애를 망치는 거야. 너부터 항상 조심해. 저는 며느리한테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욕심이 생기는 마음도 이해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아이한테 욕심이 많던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한테 소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아들한테 전화했다가 저는 깜짝 놀랄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종종 손자 사진을 보내주던 아들이 간간무소식이길래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러자 아들은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너야말로 무슨 일이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내가 며칠째 어린이집에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째 혼자서 아기를 보고 있어요. 뭐? 예전엔 품에서 내려놓을 줄을 모르더니 그게 무슨 일이야? 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는데 어쩌겠어요. 벌써 2주일째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육아를 혼자서 하기보다 분담을 해야 될 텐데 큰일이네. 넌 일은 잘 되고 있는 거야? 네, 직원들이 있어서 그래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아들이 혼자서 손자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만 해도 며느리는 손자를 제대로 키우겠다며 의욕이 대단했거든요. 분유를 하나 사더라도 꼭 수입산만 고집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번 시골에 내려갔다가 분유가 뚝 떨어져서 제가 마트에서 사오려고 했을 때 며느리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아들 마트에서 파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최고급 수입 분유만 먹는다고요. 아니, 그럼 당장 먹일 게 없는데 어떡하냐? 하, 저희 이만 가볼게요. 지금 먹이는 거 다 먹이고 나면 더 줄 게 없어요.
뭐? 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간다는 거냐? 그럼 어떡해요? 애가 먹을 분유가 없잖아요. 저희 다음에 올게요. 옆에 있던 아들이 난감해할 정도로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대충 하는 법이 없던 며느리가 점점 달라지더니 제대로 사고를 친 건 손자가 5살쯤 될 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돌변한 태도에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래도 아들 내외 일이니까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싶었습니다. 애들 문제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모른 척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마침 옆집에서 온 이웃 주민이 발견해서 금방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아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노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괜찮으세요? 내가 쓰러졌다고? 여기가 그럼 병원이냐? 네, 옆집 아저씨가 아버지 일찍 발견해서 천만다행으로 구사일생하신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독할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연락받은 아들이 허겁지겁 내려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창 제 걱정을 하던 아들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 전화인지 수화기 밖으로 화를 내는 목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당신 언제 오는 거야? 나한테 애 맡겨놓고 어디 간 거냐고. 난 뭐 놀아? 나도 하루 종일 일하다 온 사람이야. 오늘만 당신이 좀 봐. 아버지 아프다고 했잖아. 나도 병나게 생겼다고. 마누라는 아프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혼자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라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가냐? 너도 생각 좀 해봐라. 나중에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 만나 부모 아프거나 말거나 그냥 갔으면 좋겠어? 지금 거기서 우리 아들 얘기가 왜 나와? 아, 됐어. 마음대로 해. 네 아들 내팽개쳐 놓고 어디 얼마나 편하게 있다 오나 보자. 뭐? 네 아들? 우리 아들도 아니고 네 아들? 너 이제 진짜 막 나가는구나. 아버님 위독하시다며. 나랑 이럴 시간 있어? 아버님 숨 넘어가기 전에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주던지. 마음대로 해. 며느리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어찌나 화를 내던지 옆에 있던 아들 전화기 밖으로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자 아들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이 사람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난 괜찮으니까 어서 올라가 봐라. 아니에요. 이 사람 엄청 오랜만에 아들 보는 거예요. 그동안 저 혼자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들의 말에 괜히 미안했어요. 며느리가 그런 애가 아닌데 대체 왜 저럴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 후로 며느리는 제가 있는 병실엔 근처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나 아들이 이혼했나 의심이 들 정도로 이번 내내 며느리 머리카락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간호사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아드님이 아직 장가를 안 갔나 봐요. 저는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따님이 자주 오시네요. 아, 며느리가 있는데 바빠서 그래요. 어린이집 원장이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아드님이랑 따님이 자주 오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사위분도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 참 다복하시네요. 그때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남이 보기에 며느리가 없나 싶을 정도로 며느리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한 딸이 아들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대체 뭘 한다고 한 번을 못 와? 그 사람이 요즘 어린이집 일로 바빠서 그래.
나랑 이 사람은 뭐 일 없는 줄 알아? 이 사람도 회사 끝나고 온 거야. 무슨 나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바쁜 건데? 내가 전화라도 해야겠어?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요새 우리 사이가 좀 안 좋아. 아, 나도 힘들다. 말도 안 통하고 아주 죽을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아들은 며느리와 한창 사이가 안 좋은 때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 일까지 부부싸움을 번지게 만드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는 날까지 며느리는 결국 못 보겠구나 싶었는데 병원에서 하필 딱 제 생일이 다가온 겁니다. 아들이 일부러 제 생일이라서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며느리와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며느리 행동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꼭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아주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칭얼거리는 손자를 보면서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칭얼거려? 가만히 좀 있어. 돌진한 손자를 보면서 괜히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아 저는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왜 괜히 애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아버님, 병원에 애까지 데리고 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뭐야? 그럼 너 지금 힘들어서 화내고 있던 거야? 그럴 거면 나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러세요?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답답한 듯 가슴을 쳤어요. 그러자 아들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가서 나 물 좀 가져다 줘. 물통에 물이 하나도 없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들은 물 좀 가져다 달라는 제 말에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답답한 상황에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자 손자가 다가오더니 제 다리를 만지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파요? 어, 할아버지가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래. 할아버지, 제가 호호해 줄 테니까 얼른 나으세요. 아이고, 우리 손자 덕분에 할아버지가 병이 싹 나은 것 같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손자의 애교에 한층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손자한테 용돈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 손자 덕분에 이 할아버지가 병이 싹 나았으니까 용돈 줄게. 우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자는 제가 주는 10,000원을 받고 신이 난 듯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며느리가 옆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버님, 수준 낮게 10,000원이요? 50,000원은 주셔야죠. 지금 제 아들 무시하시는 거예요? 수준이 낮아?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사람을 병원까지 불렀으면 애 용돈이라도 제대로 챙겨주셔야죠. 애 태어났을 때 아버님이 뭐 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다른 집은 손자 태어나면 이것저것 챙겨주기 바쁘다는데 어쩜 그렇게 나 몰라라 하세요? 며느리는 손자한테 10,000원밖에 안 준다면서 저를 보면서 수준이 낮다고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때 아들이 들어오면서 며느리가 했던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 말에 따져 물으면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지금 아프신 거 안 보여? 누가 할 소리? 나도 어린이집 일로 바빠 죽겠는데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애한테 꼴랑 10,000원 주는 아버님 보니까 나도 기가 막힌다. 솔직히 손자 태어나고 아버님이 뭐 해주신 거 있어? 없잖아. 맨날 말로만 손자 아낀다고 하면서 저것 봐. 꼴랑 10,000원 주는 거. 입 조심해. 그렇게 따지면 장인 장모님은 해주신 게 뭔데? 맨날 우리 집까지 와서 용돈 타령하시면서 해주신 것도 없잖아.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 얘기가 왜 나와? 우리 엄마 아빠는 건강하시거든? 최소한 병수발 할 일은 없다고. 그래, 너무 건강하셔서 맨날 사고치고 다니시잖아. 난 그동안 뭐 안 참고 산 줄 알아? 맨날 어디서 사고 치시고
매일 나한테 찾아와서 돈 좀 해달라고 얼마나 부탁하시는데? 저는 아들의 말에 기겁했어요. 그 와중에 불행 중 다행인 건 그 병실은 2인실이었는데 다른 침대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낸 거예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억울한 듯 소리쳤습니다. 또 돈 타령이야? 그깟 돈이 뭔데? 나 정도 여자랑 살려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도 잘해야지. 지금 장난해? 너 같은 여자가 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엊그젠 어떤 여자가 와서 나한테 네 어린이집 다 뒤집어 엎겠다고 하더라. 몰랐는데 진짜 대단한 여자였었나 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랑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 내일 네 어린이집에 대단한 일 생길 것 같은데 가서 그거나 막던지. 널 부셔버리겠다고 하던데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사냐? 아, 그리고 나도 내일 이혼 서류 접수할 테니까 두고 봐. 뭐? 지금 진짜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저는 며느리가 발악을 하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다그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 질러? 그런 식으로 악다구니 쓸 거면 당장 나가.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도저히 말이 안 통해. 전 이만 빠질 테니까 그 잘나신 아들 데리고 어디 평생 한번 살아보세요. 며느리는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더니 애도 그냥 두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붙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애는 어쩌고 그냥 가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차피 그동안 당신 손 많이 타서 난 본 척도 안 해. 당신이 키우던지. 와, 너 그 정도였냐? 이게 네 밑바닥이냐고. 이제 알았어? 나 이 정도야. 당신이 날 감당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끝내. 헤어지면 나야 속 편하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너랑 사느니 나 혼자 애 키우고 말어. 둘은 그렇게 싸우더니 며느리가 결국 혼자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안 가봐도 되는 거야? 괜히 나 때문에 이게 뭐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애한테 소홀한 지 오래됐어요. 어린이집에 무슨 일인지 매번 일 핑계로 애도 뒷전이고 요즘엔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진짜 더는 못 살겠다 싶었는데 차라리 잘 됐어요. 저 내일 잠시 집 좀 다녀올게요. 그래, 네 선택인데 내가 어쩌겠냐. 잘 다녀와라. 그렇게 아들은 이혼을 결심한 채 다음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겠다고 집에 간 아들이 갑자기 일주일 뒤에 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나 궁금했죠. 그렇게 일주일 뒤 제가 퇴원하던 날 아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들은 수척한 얼굴로 오더니 저한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아버지, 저 그 사람 고소했어요. 뭐? 고소? 둘이 합의 이혼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려고 했는데 아버지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할게요. 그 사람 바람 피고 있었어요. 이 영상 좀 보세요.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충격적인 소리를 하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들이 건넨 영상을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영상은 며느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것 같았어요. 그 영상에 한 여자가 허리에 팔을 올리고 며느리를 막아서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네가 여기 원장 김인숙이냐? 누구세요? 지금 애들 등원 중이잖아요. 왜 소란이에요? 누구냐고? 나 네가 붙어먹은 상간남 와이프다. 왜? 네? 누구요? 둘이 붙어먹을 땐 좋았지? 내가 네 남편한테 가서 오늘 여기 뒤엎을 거라고 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왔네.
넌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블랙박스에 네 면상 제대로 찍혔어. 어디서 오리발이야? 내가 고등학교 때 씨름 선수 출신이었거든. 부상당해서 그 후로 선수 생활 못해서 언제 기술 써먹나 했는데 바로 지금 써먹겠네. 능력 없는 남편 놈 먹여 살린다고 나 혼자 일했는데 둘이 붙어 먹어? 넌 원장이라는 게 원생 아빠랑 놀아나니까 좋았냐? 어? 이리 와. 아주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이거 안 나? 바람핀 주제에 말이 많어. 입도 아주 확 찢어버릴라. 애들 등원시키면서 애 아빠인 거 뻔히 알면서 감히 내 남편이랑 붙어 먹어? 내가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영상 속 여자는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니 바닥에 엎어치기까지 했습니다. 애들 등원시키던 엄마들은 몰려들어서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자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 아빠랑 바람이 났던 거였어요. 그 집은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고 애 아빠가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저한테 울분을 토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일한다는 것도 다 그 남자랑 놀아나고 있던 거였어요. 저 증거도 다 전달받아서 위자료 소송이랑 상간남까지 다 고소했어요. 진짜로 바람을 피고 있던 거야? 확실해? 확실해요. 블랙박스 영상까지 다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이런 일이 다 있어. 차라리 지금 알아서 잘 됐어요. 지금 학부모들이 찍은 영상까지 인터넷에 다 퍼져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옮긴다고 난리예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죠 뭐. 이미 며느리는 상간남이랑 바람난 원장으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요즘 인터넷에 영상 한번 올라오면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진 영상 때문에 결국 전 며느리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충격적인 전 며느리의 실체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도 아들은 손자가 더 크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바람핀 대가는 아주 진짜 처참했어요. 아들한테 위자료 소송부터 어린이집 엄마들의 등원 거부까지 번지면서 아예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살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전 며느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 순간 완전히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있을 때 잘했어야지 헤어지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아들한테 잘못했다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라면서 단호하게 끊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밑바닥을 다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니 누가 그 말을 믿을까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낸 것도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사람은 다 앞뒤가 다르다고 해도 이 정도로 다르면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부부가 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했으면 기본적인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100세 시대에 배우자를 못 믿으면 누굴 믿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걸 꼭 전하고 싶었답니다. 비록 하나뿐인 장남은 이혼하게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손자 둘이 살면서 활기를 되찾았다니까요.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와 같이 노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는 저도 손자 재롱 좀 보면서 노후를 즐기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